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머니부티크의 김정란 대표님을 모시고 그 ETF 그 투자 관련해서 여러 이슈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2달 전인가요? 저희 부티풀 채널에 나와주셔서 또 많은 영상들 이렇게 또 좋은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그 2달 사이에 엄청나게 시장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그 대응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 경제 전망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급 추락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또 17.9% 상승. 뭐 정말 롤러코스터라는 말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멀미가 난다 이런 했는데 지금 오늘도 지금 굉장히 또 많이 하락을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고 있고요. 어제도 또 이틀 전에도 또 사이드카.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이게 현재 코스피 상황을 보면서 좀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이제 투자 시장에서 오랫동안 ETF나 이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이때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7월 31일에 이제 급등을 하고 나서 그래도 이제 그 이후에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하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제 뭐 경제신문을 이제 저는 이제 이쪽 분야에 있다 보니까 자주 보는데 뭐 신문의 산업면이나 경제면을 보면은요 아직도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는 본질이죠. 뭐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수출 관련 데이터가 좋아요.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6월 중순 이후에 있었던 이 폭락이 조금 과했다라고 보는데 너무 급등에 따른 급락이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펀더멘털이 훼손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여기서 뭐 반등을 해줄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를 조금 예측을 할 때 다들 이제 보시는 지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보는 지표가 달러 인덱스하고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 예상되는 기업 이익을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달러 인덱스가 우리나라 증시가 조정받기 시작한 6월 중순에 오르기 시작해서 한 101.5까지 올랐었어요. 저는 이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가면은 투자를 조금 조심하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자료를 조사하는 날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99.68이었거든요. 100 아래였어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다행히 지금 조금 진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기업의 그 예상 EPS가 예상되는 기업 이익이 꺾이는지를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수직으로 솟구쳐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27년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걸로 전망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야데니 리서치를 이제 인터넷에서 조회해서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상되는 기업 이익 전망치가 혹시 꺾이면 그때는 또 우리나라 코스피가 또 추가 조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또 안 꺾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지표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최소한 횡보 정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봅니다. 뭐 그렇지만 또 여기서 변수가 얼마든지 나올 수는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변수가 전쟁인데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종전될 것 같다가 재발하고 지금은 또 베센트 장관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협상에 있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종전되면 다행인데 또 발발한다. 그러면은 또 코스피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횡보하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분간은 커다란 반등이 나오기는 좀 조심스럽게 어렵다라고 전망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1 환율이 또 이제 뭐 좀 전에 달러 인덱스 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1,500원에서 1,420원대로 급격하게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인데 환율이 다시 오르는 경우를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 한국 투자자분들한테는요 이제 미국 투자자한테는 없는 무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바로 환 노출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미국 주식에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우리는 원으로 투자를 하지만은 운용사에서는 이 원을 달러로 바꿔가지고 투자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 노출을 하게 되면은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평가 이익이 같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게 이제 환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평가이익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환 노출 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환율을 예측해서 이제 환율이 뭐 강달러로 갈 거냐, 약달러로 갈 거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맞추는 것을 고민을 하기보다는요. 저는 기본적으로 언해지를 기본으로 가되 이제 여기서 환해지를 몇 프로를 가져갈지를 정하는 전략이 더 맞다, 예, 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왠지 언해지라고 하면은 조금 더 공격 성향인 투자자분들이 언해지를 할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위험 중립형 투자자일수록 언해지가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왜냐하면 경기 침체 가서 주식이 떨어지거나 뭐 금리를 올려서 주식이 떨어졌을 때는 환율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주식이 떨어지는 것을 환율이 해지를 해주죠. 포트폴리오 보험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위험 중립형 투자자일수록 저는 언해지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성장형이나 공격형 투자자일수록 해지형이 좀 더 성향에 맞다. 왜냐하면 단방향 베팅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더 근본적인 해법은 저는 자산 배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주식하고 장기채하고 금하고 현금하고 나눠서 투자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자산을 기본으로 투자를 하면서 여기서도 또 언해지를 기본으로 가되 또 환해지를 몇 프로 할지 이렇게 정해가지고 환율 노출 이런 부분도 포트폴리오에 편입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투자하는 이제 방법 중에 가장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실물 금 매입을 재개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금 시장의 판도가 좀 바뀔 수 있다. 그런 또 법안과 제도도 변화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변화가 무엇인지, 앞으로 금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마 금값의 영향을 가장 아마 관심 있게 보실 텐데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고 이제 그 이후에 좀 과연 이제 방향이 어느 쪽으로 바뀔지 궁금해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을 이제 매입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네네.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한국은행의 이번에 정책 변화가 국제금값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국내 금 생산 업체의 그 수출 예정 물량 중에서 이제 연 5톤 정도의 수준으로 매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금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제도 쪽에도 조금 변화가 있는데 한국은행이 KRX 금 현물 시장에서 매입한 금을 인출을 할 때 원래 일반 투자자들은 금을 인출을 하면은 부가세를 10% 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한은이 인출할 때는 부가세를 이제 면제해 준다라는 개정세법도 발표가 됐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KRX 금 시장에서 이제 한은이 금을 매입하는 그런 걸림돌을 최소화하는 그런 제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금은요 기본적으로 국제 금 가격을 보셔야 되거든요. 금 투자자라면 KRX 금 현물가를 보는 것보다는 국제 금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분석하는 게 조금 더 맞아요. KRX 금 현물가는 국제 금 가격 곱하기 환율이고요. 거기에 이제 매수 호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김치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붐이 일었을 때는 더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제 금 가격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국제 금 가격이 뭐에 의해서 움직이냐?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실질 금리라고 팁스 금리라고 있어요. 네. 그 팁스 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의 금 매입 수요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하방이 받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팁스 금리는 이제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건데요. 결국은 금값에 명목 금리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명목 금리가 낮거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팁스 금리가 하락을 하죠. 그러면 이때 이제 금값은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인플레이션도 오르긴 했지만 이거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르면 또 이제 팁스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물가가 올랐는데 금이 왜 빠지지 하는 의문을 여기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명목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매월 발표하는 CPI라든지 PPI, PC 이런 것도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값을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좋고 중앙은행의 수요는 우리 한국은행뿐만 아니고요. 이제 전 세계의 중앙은행에서 수요가 계속 있었어요.
2022년도 이후부터 지금 과거 대비 거의 2배까지 수요가 늘어난 상황이고요. 세계금협회 조사에 따르면은 앞으로도 금을 계속 금 보유를 늘리겠다라고 세계중앙은행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요가 조금 받쳐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값이 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조금 속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금은 이제 과거부터 계속 우상향해온 자산이고 금이 일정 부분 떨어졌을 때는 항상 중앙은행이라든지 수요처가 좀 생기면서 금을 하방을 받쳐줬기 때문에 너무 이제 불안해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금은 네. 명목 금리가 아닌 실질 금리와 역외관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향방을 좀 보시면 금값을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 투자자가 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ETF도 있고 KRX, 금시장, 뭐 골드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금 투자를 딱 나선다라고 할 때 선뜻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세금과 거래 비용, 환율까지 고려한다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이 추천하시는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금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세 가지 방법 네. 생각하거든요. 뭐 골드바를 사는 방법부터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KRX 금 현물을 사는 방법도 많이 생각하실 네. 것 같고 세 번째가 ETF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골드바를 매수하는 방법은요. 우선은 매수를 할 때 마이너스 20% 정도 대고 시작을 하거든요. 수수료까지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부가세와 수수료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추천은 하지 않는데 그래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KRX 금 현물 시장에서 매수를 하세요. 왜냐하면 매매 차익이 비과세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금 가격에는 이제 그 환율도 조금 영향을 미치고요. 또 김치 프리미엄도 붙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조금 클린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저는 ETF를 통해서 국제 금시세에 연동하는 ETF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ETF를 절세 계좌에서 닿으면은 또 이제 비과세 완전 비과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절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ETF 추천해 드리는데 또 ETF가 좋은 게 원래 금이 배당이 없어요. 그런데 금의 커버드콜 전략을 씌워가지고 또 배당해주는 ETF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증시 변동성 굉장히 커졌는데 그 월배당으로 ETF 포트폴리오를 최근 3개월 기준으로 플러스 수익을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ETF가 무엇인지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아마 제가 월배당 ETF를 제 구독자님, 제 멤버십 분들한테 한 종목만 추천을 했다면 저도 당연히 못 살아남았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통 이렇게 소신형, 소확형 나눠서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이제 소신형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네 가지 자산을 가지고 그 제 김정란 이제 제가 매크로를 보고 소신권 나눴다고 해서 소신형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네. 제가 그래도 이제 봐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추천해온 포트폴리오가 과연 성과를 얼마나 냈는지 점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과거 1년 6개월, 3개월을 한번 백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백테스트를 했을 때는 지금 과거 1년 수익이 플러스 가격 차익하고 배당까지 더해가지고 41.8%가 나왔고요. 3월 이후에 좀 많이 출렁거렸잖아요. 네. 그런데 많이 출렁거린 거는 우리 국내 시장이 많이 출렁거린 거지 제가 투자하는 또 다른 자산들은 그렇게 많이 출렁거린 건 아니었거든요. 자, 그래서 3개월의 그 프라이스 리턴하고 배당 수익률을 더한 토탈 리턴으로 봤을 때도 플러스 5%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장이 출렁일 때 버티기에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이 중에서 또 좀 가장 괜찮았던 ETF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타이거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ETF가 가장 성과가 좋았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도 1년 토탈 리턴이 플러스 110% 정도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ETF가 가장 성과가 좋았고 지금 제가 제 포트폴리오에서 이 국내 주식 비중이 15%거든요. 예, 그래서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의 비중이 이제 15%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고 그것도 이제 네. 커버드 콜이다 보니까 네네. 조금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런 조정장에서 조금 방어적일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반도체 주식 뭐 모든 그
그 이슈를 다 빨아들이고 있는데 반도체 상승 흐름에 참여하면서 절세 효과와 연 18% 수준의 월 배당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ETF가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뭔가요? 예, 바로 타이거 반도체 탑10 커버드 콜 액티브라는 ETF인데요. 네네. 이 ETF가 지난 4월에 상장을 했어요. 4월에 상장을 하고 지금 이제 배당이 매월 나왔는데 네. ETF 나올 때 연 18%를 타겟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시를 하고 나온 ETF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까지 배당해 준 거를 연한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연한산으로 22% 정도 배당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 ETF의 포인트는 세금이에요. 자, 우리가 연 22% 배당을 받으면 이제 보통은 이게 배당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ETF의 배당 재원은 커버드콜 전략을 써서 이제 받은 옵션 프리미엄 재원인 거예요. 네네. 이건 비과세되거든요. 그래서 과표가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과표 0원으로 이 큰 배당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액티브 붙어 있잖아요. 네. 이제 저는 이 액티브라고 붙어 있는 커버드콜용 월배당 ETF를 3세대라고 부르고 있는데 펀드 매니저가 이제 운용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액티브하게 운용을 하는데 배당을 최대한 많이 줄 수 있게끔 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을 하고요. 또 상승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심히 운용하는 ETF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시장이 좀 떨어져서 최근 이제 수익률은 조금 배당을 받았어도 프라이스 리턴은 마이너스인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당연히 이제 그렇겠죠. 네네. 아무래도 이제 액티브라고 하는 거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 3세대 커버드 콜이다 보니까 옵션의 매도 그러니까 옵션을 팔아서 얻는 인컴과 또는 이제 상승장이나 이런 주가의 흐름을 얼마나 반영하느냐의 비율을 이제 펀드 매니저가 좀 조절을 하는 그런 커버드 콜 상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후 실수령을 늘려주는 월배당 ETF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또 진행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최근 같은 경우 반도체 주식에 등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월배당 ETF라고 하는 게 또다시 이제 좀 대안으로 이제 등장할 수 있는데 이 월배당 ETF 전략에 대한 세미나 이건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은 건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좀 알려주시죠. 우선은 제가 강연을 총 이렇게 3부로 구성을 했거든요. 세 도둑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 도둑은 숫자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배당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배당이 247%다. 어마무시한 배당률이잖아요. 이거 착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짚어드릴 거고요. 두 번째 도둑에 대해서도 또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 두 번째 도둑은 바로 나와 전문가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편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도둑이 바로 세금하고 건강보험료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도둑은 조금 공부하면 다 누구나 이렇게 이겨내실 수가 있어요. 다 이제 습득하셔서 이제 좀 피할 수가 있게 되고 실수를 덜 할 수 있게 되고요. 대신에 이제 두 번째 도둑은요. 나랑 전문가, 우리 사람의 심리와 관련된 건데 알고도 당해요. 잘 이게 알면서도 매수 버튼 누르면 안 되는데 매수 버튼 누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지? 이걸 제가 2부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이제 하이라이트죠. 3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배당금을 받으면 이게 이제 내 세금하고 건강보험료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확 절약할 수 있는 계좌 배치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계좌 배치 방법. 네네. 아무래도 이제 절세 계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네네.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 강연은 은퇴를 앞두고 배당으로 이제 생활비를 만드셔야 되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금융소득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언저리에 있는 분들 조금 조절하시면 확 뭔가가 절약이 되는 분들이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배당을 받아서 생활하실 분들, 뭐 주부도 좋고 뭐 직장인도 좋고 배당을 받을 목적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누구나 들으셔도 도움이 될 만한 강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강연은 이제 광진구 인근에서 할 건데요.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은 당첨이 되시면 저희가 장소를 또 이렇게 문자로 보여드릴 겁니다. 보내드릴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 날짜는 언젠가요? 날짜는 8월 29일입니다. 8월 29일 날. 8월 29일 오전이고요. 8월 29일이 토요일이죠? 네, 맞습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 그 김정란 대표님의 월배당 ETF 계좌 배치 전략 관련된 강의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그 증시가 좀 반등을 이끄는 것도 역시 이제 결국 AI 반도체 종목들입니다. 뭐 사실 이제 반등이란 말 하기도 좀 약간 사실 어폐가 있는 게 요즘 반등이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 날 또 막 바로 폭락했다가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AI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어쨌든 계속된다라고 봤을 때 적립식으로 모아가기 좋은 반도체 ETF, 그러니까 시장에서 트레이더가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장기적인 인베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반도체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반도체 ETF를 이렇게 적립식으로 모아가기에 딱 좋은 어떤 그런 ETF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걸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보다는 좀 미국 반도체 ETF 쪽으로 좀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네. 이게 굳이 두 개로 나눈 이유는 투자자마다 투자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적립식도 조금 성향별로 고를 수 있게끔 상품이 있어서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상품이 이제 검증된 상품이에요. 이게 무난하게 이제 반도체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코덱스 미국 반도체 ETF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섹터 중에 규모가 가장 큰 ETF가 SMH ETF인데, 이 ETF하고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반도체 산업 전반에 이렇게 골고루 투자해주는 ETF고요. 그런데 이제 나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감당을 하고 조금 더 뾰족하게 조금 더 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반도체가 많이 올라갔을 때 조금 더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ETF를 선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압축해서 투자하시면 좋거든요. 코덱스 미국 AI 반도체 탑3 플러스 ETF를 선택을 하시면 네. 엔비디아나 TSMC, 브로드컴 이제 일하는 AI 반도체 3대장에 압축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적립식은 어차피 매월 나눠서 놓잖아요. 많이 출렁거려서 많이 떨어져 있으면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이 살 수 있어요. 이거 이제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고, 좀 기다렸다가 좀 더 이제 높이 올라갔을 때 팔 준비가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소개해드린 ETF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적립식으로 ETF를 모아갈 때는 굳이 커버도 콜령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지수를 100% 따라가는 이런 ETF들로 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커버도 콜령은 상승을 100% 못 따라가고요. 어차피 배당 나와도 재투자하실 목적이라면 굳이 커버도 콜령으로 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드콜 같은 경우는 당장 네.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한 분들이 활용을 하면 더 좋고, 네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배당 소득 분리과세, 뭐 사실 최근에 반도체 주식들이 너무 빨리 올라가면서 이런 이슈가 다 묻혔는데,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이 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수혜가 이 코스피에 있는 여러 종목들 중에 나타나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식으로의 쏠림이 너무 커지면서 그런 것들이 좀 희석이 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근본적으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의 정책들이 이제 결국은 종목의 이제 수혜로 이어질 텐데, 이런 수혜 종목들을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그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의 ETF 어떤 거를 좀 하면은 좋을까요? 우선은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됐죠. 예, 그 배당 성향이 조금 높은 이제 그 기업에 이제 배당을 받으면, 과거에는 종합과세 했는데 지금은 이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네네. 있게끔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참고로 다 아시겠지만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고 ETF 분배금은 대상은 아니기는 해요. 예, 그래도 이제 ETF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 고배당주 ETF를 들고 있으면 아무래도 배당을 조금 많이 주는 수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ETF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또 이제 요즘에 좀 논란이 많기는 하지만, 생산적 금융 ISA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고배당을 주는 ETF를 선택해서 이 ISA에 담으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수혜를 보는 ETF를 한번 보자면 뭐 타이거 200 지수형이 아무래도 수혜를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량주 이제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덱스 200 뭐 이제 그런 ETF들, 또 커버도 콜로 담는다면은 타이거 배당 커버도 콜 액티브, 이런 ETF들 조금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생산적 금융 ISA에 다 담을 수 있는 국내 주식 관련된 투자를 이야기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생산적 금융 ISA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국내 주식이 굉장히 어려워진 시기에 나와서 약간은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우리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거는 분리과세 상법 개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관련된 정책이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국내 주식 중에서도
원장님도 지금 어떻게 보면 타이거 200 그리고 타이거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가 7,700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물론 뭐 끊임없이 나오는 게 AI에 대한 뭐 고점 논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고점 부담이 커진 건 사실이에요.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또 국내 주식이 이렇게 굉장히 조정을 받다 보니까 미국 주식도 뭔가 좀 한번 조정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런 고점 부담의 상황에서도 S&P 500 투자를 아마 멈추지 않고 해야 된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럴 때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상품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S&P 500 지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요. 네. 자, 지금 S&P 500이 계속 이제 올라서 사상 최고가 또 찍고 7,700선 넘으니까 들어가자니 또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S&P 지수가 한 달 뒤, 뭐 5달 뒤에 지금보다 높을 수 있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그건 답할 수 없잖아요. 저는 이제 그 맞출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렇지만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높을 거야라고 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한번 돌이켜 보면요, 미국에는 위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뭐 1929년 대공황도 있었고요, 또 1970년 1, 2차 오일 쇼크도 있었고, 1987년 블랙 먼데이, 뭐 2001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 위기도 있었는데 그거를 다 견뎌내고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게 S&P 500 지수예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예, 이렇게 저는 이제 오를 수 있다. 고점 돌파를 반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ETF로 만약에 네네. 그러면 예. 이런 S&P 500의 장기적 투자의 관점에서 네네. 본다면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그 S&P 500만 가지고 내가 노후 자금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네네네. 한다면은 저는 이제 이런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S&P 500으로 먼저 적립을 장기간에서 3억을 만드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3억을 가지고 월 배당 ETF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해가지고 매월 배당을 연 12% 받으면 월 300이 나오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조금 노후에 좀 전략으로 활용해 보시면 3억을 어떨까? 만들 때까지는 좀 S&P 네. 500 위주로 투자를 하고 그 네네. 이후에 월 배당 ETF를 좀 혼합을 해가지고 월 네네. 배당을 한 300만 원 받는 전략. 네. 예. 그렇지만 이제 꼭 뭐 나는 S&P 500이 이제 확실히 좋아서 그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 여기서조차 실은 포트폴리오로 가셔도 괜찮으시죠. 네네네. 예. 아까 좀, 이제 좀 우리 출렁이긴 합니다. 대표님이 예.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네. 3대 또는 4대 이런 포트폴리오로 좀 분할해가지고 네네. 나눠서 좀 하는 것도 좋다. 네, 그러면 이제 출렁일 때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네네. 예. 사실 이게 아까 우리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장기 투자하면은 결코 이제 그 손실이 없을 거라는 건 아는데 사람들이 이게 견뎌내는 것 자체가 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 견디느냐가 사실 투자의 실력인데 그 견디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ISA,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생산적 금융 ISA를 도입한다라는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ISA와 어떤 점이 크게 달라졌고 투자자들이 반드시 좀 알아야 될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서 투자자가 알아야 될 거를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한번 구분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생산적 금융 ISA라는 이제 새 통장이 생기는 거예요. 이 ISA에는 국내 상장 주식하고 국내 주식형 펀드 등 이제 국내 자산만 좀 담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국내 주식 매매 차익하고요, 그 국내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커버드 콜 전략을 써서 주는 배당금은 원래 비과세가 됐잖아요. 대신에 이제 주식을 들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은 과세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 생산적 금융 ISA에는 뭘 넣어야 되냐? 예,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부분이 큰 ETF를 이 ISA에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새로 나온다라는 거 이제 한번 알고 계시고 나중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요즘에 이 개편안 때문에 좀 많이 시끌시끌한데요. 이제 기존 그 일반 ISA가 계약 기간이 이제 계속 연장이 가능했는데 계약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이제 내년부터 제한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우리한테는 좀 불리해 줄 수 있다라는 점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좋고요. 또 원래는 이제 납입 한도가 매년 2천인데 이거를 올해 안 내면 내년에 2월에서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폐지가 됩니다.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해에 이제 돈을 모으면 ISA에 먼저 좀
이렇게 한도를 채워서 입금을 하셔서 절세 혜택을 누리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직 개편안이고 지금 이제 워낙 확정은 아니니까. 예, 워낙 이제 불만이 이제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우리 투자자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좀 개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다라고 하면은 해외 투자보다는 국내 투자에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네네. 생산적 금융 IS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은 있었는데 기존의 IS에 대해서는 살짝 조금 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약 조건을 좀 달아놓은 것 같아요. 네. ISA는 일반 계좌보다는 절세 효과가 크지만 계좌 안에서 어떤 상품을 담느냐에 따라서도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개편된 ISA를 활용한다면 어떤 ETF에 이 새로 개편되는 ISA는 어떤 ETF를 담는 것이 좀 좋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제 ETF를요 크게 두 그룹으로 네네. 한번 나눠 본다면요. 첫 번째 그룹은 국내 주식형 ETF고요. 네. 두 번째 그룹은 그 이외 ETF로 한번 나눠 볼게요. 네네. 국내 주식형 ETF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매매 차익 비과세, 커버드 콜 전략으로 받은 옵션 프리미엄 비과세, 주식에서 받은 배당이 과세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그냥 다 과세가 돼요. 매매 차익도 과세, 배당도 과세. 미국에 투자하는 거, 우리나라나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거, 뭐 리츠, 금, 모두 다 여기서 나온 수익은 과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오는 그 생산적 금융 ISA는 그룹 1만 담을 수 있죠. 그래서 그룹 1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의 배당이 이제 좀 크게 차지하는 그러한 ETF를 이 ISA에 좀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룹 2는 기존에 있던 ISA에 담으셔야 돼요. 한번 뭐 상품을 좀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타이거 S&P 500 ETF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인데 일반 계좌에 담으면은 다 과세가 되죠. 이런 걸 ISA에 담으시면 좋고요. 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운조스 이제 ETF인데 이거는 슈드의 한국판이라고 불리우는 네. ETF예요. 또 뭐 커버드 콜도 담으실 수 있거든요.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ETF 담으실 수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이런 ETF는 상승의 90% 이제 참여하면서도 배당을 연 10% 정도 주는 월배당 ETF예요. 그래서 월배당 ETF도 ISA에서 담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거는 해외에 투자하지만 국내 상장. 네, 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일반 ISA에서 세제 혜택을 좀 누릴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국내 주식 관련된 ETF는 이제 생산적 금융 ISA에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저축펀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금저축펀드가 상당히 좀 강점이 많이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제 55세부터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또 어떤 진입장벽도 있고 하는데 ISA와 달리 매년 세액공제까지 해주니까 사실 수익률 면에서는 진짜 단연 정말 돋보이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55세가 거꾸로 얘기하면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또 뭐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노후의 현금 흐름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상품, 그러니까 개인연금 저축펀드에 담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대표님만의 어떤 추천, 대표님 픽 ETF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연금저축 자체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세액공제를 받다 보니까 16.5%를 수익으로 보면은 정말 이제 굉장히 유리한 상품인 거는 네네네.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55세까지는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저는 제가 20, 3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 연금저축에 있는 돈을 전부 다 주식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나와서 지금 많이 올라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겠지만은 앞으로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금저축으로 가실 때는 우리가 아까 제가 좀 설명해 드렸던 뭐 S&P 지수 500에 투자하는 ETF를 연금저축에서 담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장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변동성이 큰 것도 좀 담을 수 있잖아요. 또 연금저축은 어차피 매년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매년 불입을 하고 대부분은 매월 불입을 하죠. 그래서 적립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국내에 투자해주는 ETF를 담으려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담는 건 좋은데 담기
듣기 전에 하나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게요. 네. 지금 이제 국내의 주식 매매 차익이라든지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도콜 전략 쓰는 부분 비과세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일반 계좌에 넣어도 비과세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걸 굳이 연금에 넣잖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55세 지나서 연금으로 받을 때 연령에 따라서 5.5에서 3.3% 네, 연금 세금을 소득세. 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좌에 담으면 비과세인데 굳이 연금저축에서 이 상품을 운용해서 세금을 안 낼 세금을 내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 알고 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노후 자금을 3억 원으로 만든 다음에 매달 꾸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억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떤 상품으로 또 그리고 어떤 비중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은지 대표님이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제가 오늘 제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멤버십 분들께 제공하는 그 포트폴리오를 한번 네네네.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신형 포트폴리오인데 저는 이제 지금 비중을 주식이 50%, 금에 25%, 장기채 15%, 현금에 10% 이렇게 나눠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좀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잠깐 네네. 다시 저 네네. 퍼센테이지를 좀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주식의 50%, 주식이 50%. 예, 금의 25%, 장기채 15%, 예, 현금의 10%. 현금의 10%. 예, 이렇게 이제 지금 분산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요게 소신형.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내자산에 투자하는 ETF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 부티풀 구독자분들께 이제 팁을 하나 더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중에서도 일반 계좌에서 운용할 ETF와 절세 계좌들에서 운용할 ETF를 또 나누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계좌에서 운용할 상품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제가 이제 주식의 50%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제가 15%를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배당 커버도콜 액티브에 15% 투자를 하는데 3억에 15%면 4,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고 네. 기대 배당을 한 연 19% 정도로 계산을 했어요. 커버도콜이니까. 예. 그래서 이 ETF는 지금 일반 계좌에 담아도 대부분의 배당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 담으시라라고 네네.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제가 현금 1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금은 제가 솔시디 금리의 머니마켓 액티브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 ETF도 매월 배당이 나와요. 연 3% 정도 배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는 요 두 ETF를 좀 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는 다 절세 계좌를 통해서 운용하시면 좋은데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델리 고정 커버드 콜 ETF도 제가 한 18% 정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3억에 18%면 5,4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 ETF는 이제 과거 1년 배당이 연 20% 정도 나와요. 그래서 기대 배당을 제가 연 20%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운주스 타깃 커버도콜 ETF도 17% 추천을 해드렸어요. 5,100만 원 해당되는 돈이고 기대 배당을 연 11.6%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금에 25% 말씀드렸죠. 네네. 솔 국제금 커버도콜 액티브에 25%에서 7,500만 원. 금이지만 배당이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상승도 한 90% 정도 참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ETF는 배당이 한 연 4.6% 정도 나오고 있어서 기대 배당을 4.6%로 적용을 했고요. 또 제가 과거에는 미국 장기채를 커버도콜로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네네. 근데 요즘에 이제 미국 장기채 성과가 너무 안 좋아서 이 장기채를 그냥 이 포트폴리오 해지용으로만 쓰자라고 생각을 해서 비중은 그대로 15%로 갑니까? 예, 15%로 가지만 커버도콜이 아닌 그냥 상승에 100% 참여하는 ETF로 바꿨어요. 그래서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ETF인데 네. 예, 요 ETF에 4,5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실은 근데 이 액티브는 커버도콜형이 아니다 뿐이지 배당은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배당이 한 연 3% 정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담게 되면은 기대 배당이 연 10.5%가 되고요. 전체에 10.5%. 네, 전체 비중에 따라서 기대 배당을 곱하면 연 10% 포트폴리오 배당이 되는 거고 프라이스 리턴은 별개고요. 네. 그래서 연 배당이 10.5%면은 3억 기준으로 봤을 때 월 260만 원 정도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이 260만 원을 우리가 배당을 받으면 세금하고 건강보험료가 증가될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절세계좌에 다 몰았어요. 그래서 절세계좌에 몰아서 이렇게 배당을 받으면 1년 잡히는 소득이 3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돼요. 네. 예, 물론 이제 절세계좌는 뭐 입금할 수 있는 한도가 있고 해서 이제 입금하는 기간을 좀 장기로 가져가고 이제 나중에 노후에 돈이 쌓여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나눈 거라는 거는 이제 참고하고 들으시면 좋은데요. 예, 어쨌거나 절세계좌를 이용해서 이렇게 배당을 받게 되면은 연 받는 과세 대상 배당 금액이 350으로 줄기 때문에 뭐 국세청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이제 통보되는 금액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운용을 하면은 좀 만족할 만한 배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후자금 3억 원을 만든 다음에 이 3억 원을 운용하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퍼센테이지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놓치셨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돌려보기를 하셔가지고 메모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식들의 조정이 좀 깊어지면서 다시 이 월배당 ETF 그리고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김정란 대표님 모시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하반기에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시점을 맞추는 투자, 방향을 맞추는 투자를 조금 많이 권유를 안 해드리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방향을 맞추는 투자가 뭐 7, 8번은 벌어도 한두 번에서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몸소 체득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포트폴리오 투자예요. 또 그중에서 월배당 투자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전략에 대해서 이제 제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오늘 부티풀 시청자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가 돈을 버는 거는 시장이 정하잖아요. 우리가 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우리가 오르라 그래서 오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이제 시장이 버는 걸 정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좀 덜 빼앗기는 건 우리가 정할 수 있거든요. 세금하고 건강보험료는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조금 신경 써서 배치를 하면은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덜 빼앗기는데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해서 좀 돈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자산은 포트폴리오로 편안하게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머니부티크의 김정란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ETF 관련된 경제 상황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